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간단히 알고리즘 뭔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어, 그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이랑, 일단, 그리고 나서 무작위 판별법인 브루트 폴스까지 할 건데, 일단 거기까지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고, 해보고 난 다음에 오늘 과제를 하나를 추가로 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실용적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론적 이유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코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컴퓨터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꼭 배워야 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냐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애매모호하게 적지 말고 명백하게 최대한 단순한 순서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적어놓은 걸 할 수 있어요. 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정당한 없는 없다 합당한 입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없는 과정을 그 제한된 시간에 푸는 방식으로 표시한 걸 우리가 알고리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애매모호하지 하지 않고 명백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적을 때는 그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히 알려줘야 돼. 보면 입력의 범위도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똑같은 알고리즘인도 그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 푸는 방식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풀어봤더니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리더라 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푸는 방식도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알고리즘은 다음 속성들을 따라줘야 돼요. 그 명백함, 주로 뭐라고 해야 돼? 제한된 단계랑 제한된 순간에 이 알고리즘 종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애매모호하지 않고 그 대충 써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하고 사용자가 이것만 봐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인풋 투입하는 것도 확실히 규정이 돼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인풋도 정해지면 아웃풋도 똑같이 명백하게 우리의 예상된 결과랑 똑같이 나오도록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단계는 최대한 단순하고 기본적이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알고리즘은 작동돼야 한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명백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전공자에서 나오는 예시에는 그 최대 공약수를 찾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에서 보게 되면 GCD라고 써놓고 M이랑 N을 적으면 이런 문장은 M과 N의 최대 공약 찾으라는 뜻으로 적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GCD 60이랑 24를 적어놓으면 12가 되고, GCD 60이랑 0을 적어놓으면 60이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하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알고리즘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거예요. GCD N과 M 모드 N을 한 것 같다. M 모드 N은 뭐냐 하면, N을 M으로 나눈 거 N을 N과 나누는 나머지를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과 N의 최대 공약수는 n과 m을 n으로 나눈 나머지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라는 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GCD 60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24와 60을 24로 남은
그 12의 최대 공약수랑 같고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10이랑 20의 0과 최대 공약수 같고 항상 얘 0과 뭐의 최대 공약수는 항상 얘로 나오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G실이 60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나머지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0이 나왔을 때 이쪽 왼쪽에 적혀 있는 수를 최대 공약수로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인데 또 알고리즘은 항상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첫 번째 방법은 스텝 1, 2, 3. 우리가 그냥 컴퓨터적으로 말고 그냥 글로 풀어서 설명해 준 방식인데 그러면 만약 n이 0이라면 그 m을 리터해 준다. 그렇지 않다면 스텝 2로 넘어가. 그렇지 않다면 스텝 2로 넘어가서 다시 n을 m으로 남은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n은 m으로 그리고 R은 N로 넘어졌다. 그리고 다시 스텝 1으로 들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줬고, 뭐, 여기서는 알고리즘 방식, 우리가 이제 봤던 수도코드 방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보이듯이 인풋이랑 아웃풋 뭔지 정확히 정해준 다음에 밑에 간단히 방법 소개해준 식죠. 그래서 아까랑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 밑에 뒤에가 0이 아니면 또 나눠 스텝 해줘. 나머지 연산 해줘. 나머지 연산해서 뭐 또 0이 아니면 계속해서 또 옆으로 옮겨준 다음에 또 나머지 연산 그 반복해서 0이 나올 때까지 여기에서 0이 나올 때까지 한다. 그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다. 뭐 아니면 똑같이 다른 여기서 알고리즘을 그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제일 유명한 유클리드 방식인데 여기서는 다른 방식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알고리즘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알고리즘을 좀 더 표시를 해주는데요. 얘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보면 그냥 무작위 대입이야 그냥 보면 C m과 n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m이랑 n을 둘 다 t로 나눠봐요. t로 나눠서 나눠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나눠지지 않는다면 아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나눠지면 여기서 m과 n으로 m과 n이 둘 다 t로 나눠진다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텝 2로 넘어가서 네, 이 t를 한 단계 줄인 다음에 다시 스텝 2로 넘어가고 무작위 대입으로 생각해 주시겠죠. 그냥 처음부터 계속해서 특별한 규칙 없이 그냥 하나 검사해보고 다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알고리즘은 당연히 인풋 넘버가 제로일 땐 통하지 않는다. 왜냐면 0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최소값은 항상 0일 텐데. 그래서 그 다른 방식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똑같이 m과 n의 소인수분해 여기서 보면 그냥 똑같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알고리즘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그냥 간단히만 설명해보면 최동적 소인수분해 가지고 찾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보면 왜 이게 알고리즘 아니냐 하면 여기서 보듯이 스텝 3랑 아니면 뭐 프라임 팩토리 저지안이 애매모호하게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 우리 앞에서 봤듯이 애매모호하면 알고리즘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 보면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설명이 돼 있대요. 그래서 항상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는 그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문제고. 그래서 보게 되면 컴퓨터는 만약에 그래서 알고리즘이 컴퓨터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인풋이나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사람이 사용자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 작성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아웃풋을 뽑아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 주는 거야. 이 문제가 어떤 방식을 요구하고
어떤 값을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어떤 값을 아웃풋으로 뽑아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이 문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프로그래밍 진술을 명확히 잘 읽어봐야 되고 그 문제 뭐 그래서 특히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던져보고 여러 가지 예시도 생각해 본 다음에 뭐 얘의 경우는 없을까 그런 거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수학 공부 열심히 봤으면 당연히 해봤던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열심히 고찰을 해봐야 된다. 음, 그래서 다 문제를 대충 보면 다 문제를 정확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뭐 좀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알고리즘 작성할 때그 음, 뭐 당연히 뭐 속도 각자 컴퓨터마다 속도나 뭐 메모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많은 상황에선 컴퓨터가 너무 느리게 작성한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차피 알고리즘이 너무 뭐 엠팩토리얼이나 그런 EM, 2의 n승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면 어차피 쓰지도 않겠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일단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그 알고리즘 작성할 때는 사용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속도가 크게 달라질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 푸는 방식에서 알고리즘 선택할 때는 그 정확히 푸는 방식과 그 대략적으로 근사한 방법을 찾아서 알고리즘 푸는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보통 정확히 답을 구할 수 있는 걸 택하는 게 좋겠지만, 물론 항상, 항상 컴퓨터상에서 가장 정확한 아니, 정답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정확히 풀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을 찾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거의 정확한 소수값을 찾으라는 거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뭐 론라이어 선형 방정식 아닌 거 푸는 거, 그리고 뭐 부정적분 안 하고 정적분 안 하고 그런 게 있겠죠. 정적분 정확히 답을 아무튼 여기서는 컴퓨터상에서 뭐 매몰상의 한계거나 아니면 뭐 수학적의 한계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가하지 못한 경우에 근사적으로 답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너무 느린 경우, 막, 막 100년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답에 들어가겠다 해서 답을 구하는 경우 그런 방식이 있겠고, 좀더 뭐 여기서는 소페키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다른 방식은 뭐 그런 방식이 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알고리즘 디자인에서 채택한 전략에는 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내용인데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게 되면 알고리즘을 채울 때 브루트 포스랑 디바이드 컨커, 디스크리스 컨커, 트랜스포드 컨커, 그레이드 어프치, 그리고 DP, 다이너믹 프로그래밍, 백트래킹 벤치 앤 바운드, 스페이스 앤 타임 트레이드 오프라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큰 분류로 나눠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내용이기도 하고요. 보면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은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전략을 취해서 큰 틀을 잡아놓고 취하게 계산할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주기도 하고 풀다 보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방식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서는 알고리즘과 그 자료 구조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알고리즘을 가지고 문제 파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 또 중요한 거는 그 알고리즘에 맞는 올바른 뭐 자료 구조를 좀 더 제시해 준 게 풀이에요. 그 알고리즘만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완벽히 돌아갈 수는 없고, 거기에 맞는 그 자료 구조를 똑같이 제시해줘야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완벽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료 구조에서 맞듯이 자료구조에서도 똑같이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설명을 했듯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듯이, 그 자연어로 표시하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하지만 똑같이 저희가 봤듯이 애매모호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수도코드는 알 테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프로 차트, 흐름도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나면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항상 뭐 막 이상한 값을 넣거나 우리가 인풋으로 정한 값을 모든 걸 넣었을 때 모든 인풋 우리 합당한 인풋에 대해서 그게 항상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가끔씩 발레가 이상한 그 인풋 값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뭐 발레가 존재해가지고 그 값 때문에 올바른 값을 도출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알고리즘을 제시한 다음에는 그 알고리즘이 항상 인풋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한 인풋 범위 내에서 항상 합당한 결과를 도출이 되는지 항상 확인해 줘야 된다.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모든 경우에서 올바른 값을 도출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효율적 방면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단순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한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 대해서, 어, 얼마나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경우들이 있고요.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간적 효율성이나 공간적 효율성이 있는데요. 시간적 효율성은 이 알고리즘이 컴퓨터상에서 얼마나 빨리 돌아가게 될 것인지 평가하는 방식이고, 시간적 효율성은, 아니, 공간적 효율성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작동할 때 컴퓨터상에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될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당연히 시간을 적게 쓰면 쓸수록 좋겠고, 메모리도 적게 쓰면 쓸수록 좋겠죠. 그리고 단순하면 물론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읽고 쓰기 쉬우면 쉬울수록 좋아요. 똑같은, 똑같은 시간적 효율성과 공간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알고리즘이나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상에서 돌림에 있어서 더 많은 버그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복잡할수록 변수가, 그 문제가 나올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조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딱 봐도 우리가 코드를 쓸 때 느끼지만 막 우리가 두서없이 생각나는 애를 쓰는 알고리즘보다 좀 더 좀 더 잘했는데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코드를 작성하는데 나온 결과가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렇잖아요. 작동하는 결과가. 그런 것처럼 단순한 결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이 될 많다. 그래서 만약 알고리즘이 효율적이고 단순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면 좀 더 들어가서 다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가? 다시 들어가서 알고리즘을 좀 더 올바른 알고리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코딩을 할 때에는 항상 이게 알고리즘을 코딩을 원할 때 각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그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하나? 옮기는 과정이 조금 옮겨서 나온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항상 뭐 비율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옮기면서 생기는 예외는 없는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코딩을 옮긴 다음에 버그나
그걸 잡기 위해서 테스팅 같은 거 항상 꼭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중요한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많이 컴퓨터 과학에서 지금까지 많이 다뤄졌고, 많이 생각해본 여러 가지 문제 분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소팅, 정렬 방식이랑 뭐, 서칭, 탐색이 있겠고, 스트링 프로세싱은 뭐 문자열 처리 과정, 그리고 그래프 문제, 그리고 콤비네이션 프로그램은 뭐 순열 선택, 순열 문제 그런 게 있겠고, 그리고 지오메트릭 프로그램, 기하적 문제, 그리고 노렉스 프로그램, 뭐, 얘는 뭐 숫자에 대한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들은 보통 여기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보통.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저 정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정렬 문제는 뭐냐? 이렇게 순서들의 숫자들의, 순위를 재었을 때, 이를 주어졌을 때, 그 결과로 문자를 작은 거에서 큰 거, 아니면 그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데로, 거기에 들은 항들을 재정렬해주는 걸 우리는 정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렬을 해야 하냐 하면, 뭐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작업이 그 리스트가 정렬되길 원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정렬을 해놓고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정렬을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뭐 다른 분야에서 또한 정렬이 뭐 다른 분야에서는 뭐 몇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정렬은 항상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뭐 솔팅 키는 뭐 전에도 말했듯이 키라고 하면 뭐 기준이 된 접이니까, 이 솔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솔팅하게 될지 정해준 걸 우리는 솔팅 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뭐 셀렉션 솔트랑 버블 솔트는 알 테니까 그 간단한 거고, 그리고 인서션 솔트, 삽입 정렬, 머지 솔트, 이건 뭐라고 했지? 머지 솔트 합쳐서 하는 건데, 머지 솔트가 있고, 그리고 힙 솔트, 자료 구조를 이용한 정렬이겠죠. 그래서 솔팅하자면 소팅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판별할 때는 얼마나 거기에 소팅 알고리즘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가장 많이 하는 기본적 연산이 비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효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 연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팅 연산의 효율성을 판별할 때는 보통 두 값들의 비교를 얼마큼 많이 한지를 가장 많이 기준을 잡고 판별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음, 셀렉션 솔트가 가장 많이 하던가, 비교를. 아무튼 음, 그래서 솔팅 알고리즘이 아주 스테이블이라고 불릴 때는, 그것이 인풋으로 들어간 두 가지 원소들의 관계적 순서를 보존할 때, 만약에 똑같은 값이 있었다면, 그 들어온 순서대로, 만약에 40이랑 값이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40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들어온 40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순서가 보존이 되는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스는, 뭐, 그, 뭐지, 삽입된 데이터의 수나 그 양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처음에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주어진 그 메모리를 가지고 모든 그 정렬을 끝낼 수 있는 경우를, 그때를 인플레이스드라고 해요. 그래서 소팅 문제를 분석을 해보자면, 그 소팅한 문제를 푸는데 들어오는 인풋은 수열이겠죠, 수열. 그 문자들의 우리의 단지 숫자거나 문자들의 열이 들어오면 당연해요. 그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아웃풋을 포함할 것은 그 문자열이나 숫자열들이 그 원하는 순서대로,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대로 정렬되기를 원해요. 예시를 들자면,
532라 32 53283이라는 게 있으면 뭐 이런 경우에는 뭐 2, 3, 3, 5, 8 진수대로 정렬되는 거 우리는 소팅이라 이렇게 정렬되는 걸 소팅을 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알고리즘 이런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에는 셀렉션 솔트, 인서션 솔트, 머지 솔트, 뭐 힙 솔트 아까 봤겠죠. 힙 솔트, 버블 솔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쓰면 되고 픽 솔트도 존재를 할 거고 그때 가장 상황에 맞춰서 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돼요. 픽 솔트.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 400정렬인 그 셀렉션 솔트에서 선택 정렬인 셀렉션 솔트에 살펴보자면 똑같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 똑같이 그 순열에 대한 문제를 파는 게 그 정렬하는 문제에 대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다 정렬하는 문제에 대해 알고 인풋과 아웃풋은 똑같아요. 똑같이 뭐 항들을 받아들이고 그 항들이 뭐 크지 않은 순서 감소하지 않은 순서대로 점점 커지는 순서를 정렬해 그러고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알고리즘이 뭐냐 그 첫 번째부터 n 번째가 돌아보면서 그 i번째 항을 그 i부터 n까지 i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가장 작은 값이랑 i번째 항을 바꿔줘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처음 여기서 그 수도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i번째부터 n부터 두 번째까지 반복을 하는데 보게 되면 일단 먼저 i번째 항은 제일 작은 거라고 잡아놓고 그리고 i 플러스 1부터 n-1까지 쭉 둘러본 다음에 만약 가장 작은 항이랑 보다 더 작은 항이 존재한다면 그 항을 가장 작은 항으로 그 뒤에 있는 가장 작은 항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AI 항과 그리고 A 가장 작은 항을 순서를 바꿔주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봤듯이 5, 3, 2 뭐야 8, 3이란 숫자열이 존재하게 되고 이걸 슬래시 통해서 바꿔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i가 0일 때 i가 0일 때 5가 좀 민이라는 값에는 일단 먼저 5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쭉 들어보면서 계속 작은 값을 찾아봐서 가장 작은 값이 2를 찾아줬고 2를 찾았더니 1을 찾고 그 다음에 봤더니 더 이상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죠. 2보다 작은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랑 얘 바꿔주고 그래서 보게 되면 2, 3, 5, 8, 3 이렇게 되겠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3이라는 값을 이제 지정을 해놓고 3이라는 값을 지정했고 이제 3보다 작은 값을 뒤에서 3보다 뒤에서 찾아봤더니 작은 값이 존재하잖아요. 3보다 작은 값이. 그래서 그 자리에 놓고 그래 놓고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를 선택하면 뭐 3이 여기겠죠. 8, 5 이렇게 되고 y3은 2, 3, 3, 5, 8 이렇게 정리했죠. 이렇게 정리이 되는 걸 삽입 정리를 한다. 그래서 뭐 간단히 유명한 그 정렬 중에서 삽입 정렬 통해서 정렬을 묻는 문제가 물어보는 거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탐색인데 탐, 탐색 문제는 뭐냐 어떤 주어진 값을 줬을 때 여기서는 뭐 search 키라는 값을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데이터베이스 우리 주어진 데이터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찾는 것을 우리는 탐색이라 해요. 그래서 예시로 나온 탐색 알고리즘은 시퀀셜 소프트 선형 탐색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음은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이 존재하네요. 어, 여기 나온 밑에 나온 수도 코드는 뭐냐 하면 이진 탐색에 대한 간단한 알고리즘을 소개해줬는데 나중에 나올 테니까 간단히만 짚어보자면 일단 이진 탐색에서 인풋을 받아들인 건 뭐냐 하면 정렬된 항상 이진 탐색을 받아들일 땐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정렬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찾을 값이 x가 어디에 존재를 찾아야 되니까 찾을 값 x. 그럼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어디 있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언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표시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m을 먼저 뭐 중간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 둘 중에서 중간값의 위치를 해요. 그래서 만약 j가 i보다 작거나 아니면 뭐 x가 am이랑 같지 않건
같, 같지 않으면, 뭐, 그럴 때 아직까지 찾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 지금 이렇게 뭐,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뭐, i가 여기 있고, 뭐, j가 있고, 뭐, 여기, 우리가 m을 지적한 i 플러스 j, 뭐, 나누기 2로 뭐, 그 다음에 뭐, 절대값을 내든 하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다음에, 뭐, 여기 값이랑 봤더니, 여기 Y문에서 판별을 했잖아요. 이미 i보다, 일단 j,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i가 j보다 클 때고, i가 j보다 작을 때고, 그리고 x, 뭐, 이 자리가 뭐, x 값이랑 같지 않다면, 그 다음은 처리해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x가 am보다 작다면, 이 값보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 작다면, 그때는 이게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찾기를 원하는 값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데이터 쌍들이 결국 정렬된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 값보다 작다면 여기에는 확실히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하는 범위를 여기보다 한 칸 뒤로 줄여두고 J를 여기로 이동시켜주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크다면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때는 최소값을 여기로 옮겨주고 이제 J랑 I로 옮겨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제까지? 뭐, 계속해서 탐색해서 옮겨졌는데, 그 한계선이 뭐 반대로 I, I가 J보다 작아야 되는데, 계속 한계선, 계속 여기엔 존재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넘겼더니, J가 I보다 커지는 경우, J가 I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뭐 찾았거나 찾지 않이 경우는 계속해서 범위를 계속해서 있을 만한 범위를 계속 줄여 나갔는데, 끝까지 갔는데 찾지 못한 경우, 뭐, X랑 뭐, AM이 같은 경우는 뭐 찾은 경우. 이렇게 해서 찾는 방식, 탐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을 진탐색이라고, 여기에서 밑에 보이면 뭐, 타임 로그 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인트로 한 다음에 바로 나오겠지만, 얼마나 이 알고리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로그를, 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정도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건 뭐냐, 스트링 프로세싱, 뭐 문자열 처리인데요. 그래서 스트링은 뭐 알파벳 뭐 순위를 할 수 있어요.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봤듯이 문자에나 뭐 넘버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글에 대한 탐색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한 문자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가장 쉽고 흔히 볼 수 있는 건 뭐 스트링 매칭인데요. 그 뭐 책이나 뭐 그 문스든 우리가 원하는 글 뭉텅이 안에서 얼마큼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 찾는 거를 스트링 매칭이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이 글 속에 존재하는 글 속에 어느 부분에서 존재를 하는지 찾는 걸 우리 스트링 매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트링 프로세싱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프 프로그램은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래프에 대한 범위는 저번에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알고리즘에는 그래프 순회 알고리즘이 있을 테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점들을 들러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점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들러볼 건가 그렇게 하는 그래프 순회 알고리즘이 있을 테고 쇼트 스페이스 알고리즘은 그래프에서 하면서 한 점점과 다른 한 점점 사이에서의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의 뭐 최소의 가중치 총합으로 가게 될 건지 탐색하는 게 있고 뭐 트로플레지 솔팅 뭐 위상 정리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위상 문제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케이스,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 문제를 탐색하게 된다. 그래프는 특히 많은 쪽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컨비네이션 프로그램인데, 컨비네이션 프로그램은 뭐, 간단히, 간단히 말하자면, 어, 어떤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순서로 일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조합으로 어떤 조합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게 최선인지 따져보는 것처럼 그 수련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어떤 순서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조합을 택할 건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을 콤비네이션 프로그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는 TSP, 그 트래블링 세일스맨 프로그램이라고 최소한의 아까 그래프의 이론에서 좀 나오긴 한데 최소한의 가중치 합을 가지게 선택하는 경우를 아주 오늘 나오겠지만 최소한의 가중치 합을 가지게 가중치 합이라고 하는 가중치가 최소가 되게 그 선들의 조합을 택하는 걸 TSP 문제가 있고 그래서 콤비네이션 프로그램은 여기서 나온 여기 나온 대로 설명하자면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에서 받아들일 만 정도의 시간 양으로 그 문제를 푼 알고리즘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기하적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인데요. 기하적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은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로보틱스나 아니면 토모그래피 그런 분야에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는 The Closest Pair Problem, 여러 답법평면이든 아니면 뭐 고차원상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든 간에 가장 뭐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했다면 데이터적으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뭐 점들을 찾는 거겠죠. 그 데이터를 찾는 거. 그런 문제를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컨버스 헐 프로그램은 뭐냐? 어, 어떤 점들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점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뭐, 뭐라고 해야 돼? 대각형을 찾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점들이 주어졌을 때, 얘들을, 얘들을, 얘들을 뭐,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다각형은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점들을 이렇게 뭐 다각형의 가장자리나 그 다각형 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점들을 찾는 것을 컨벅스 헐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런 뭐 데이터 분류에도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뭐 루머리컬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인데 루머리컬 프로그램은 우리가 많이 그냥 중국에서 받듯이 뭐 방정식을 풀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방정식을 풀거나 아니면 뭐 적분하거나 컴퓨터상에 적분을 하거나 그리고 뭐 함수 계산하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루머리컬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중요한 점은 뭐 대부분의 뭐 수학적 문제들은 뭐 매물상의 문제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확한 건 부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막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략적으로밖에 그려질 수 없다. 뭐 계산하는 경우에서 뭐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값을 구할 때는 뭐 자세히 들어가면 뭐 라인 반올림되거나 반내림 하는 거에서 뭐 에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게 그래서 수학적 문제에서는 뭐 좀 대략적으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고 뭐 최대한 정확한 값을 구하시면 대략적으로 정확한 값보다는 대략적으로 구하는 알고리즘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알고리즘으로만 작성할 수는 없고 그에 따른 무분한 데이터 자료 구조도 배웠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료 구조가 많이 존재하는데요. 배웠던 거니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어레이는 당연히 아시죠? 어레이는 뭐 당연히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림으로는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랭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노드끼리 선으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뭐 한 개로만 연결됐으면 뭐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겠고 더블 링크드 리스트 존재할 수 있고 사이클도 존재할 수 있고 뭐 사이클에다가 또 뭐 더 계획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사이클이 더블로 존재할 수도 있고 뭐 멀티 링크드 리스트 존재를 했었고 저희도 봤었지만
그런 방식을 수행한다. 그래서 링크드의 특징은 픽스드 랭스, 뭐 동적 활동을 설정하죠. 제한된 길을 가지고 있고, 뭐 컨티지어스 뭐 로케이션, 다이렉트 클래스, 그리고 인설트 딜리트가 뭐 쉽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하고, 그 링크드 리스트는 타이밍 랭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노드를 그냥 바로 추가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쉽게 길이를 바꿀 수 있고, 뭐, arbitrary memory location, 뭐, access following, 뭐, delete, insert, delete. 다 앞에 자료 구조에서 링크드 리스트 배우면서 살펴봤던 특징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스택과 큐도 있는데, 스택이랑 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리포 방식으로 존재를 하냐, 아니면 뭐 피포 방식으로 존재하냐. 가장 라스틴, 가장 늦게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가느냐. 아니면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먼저 나가느냐. 이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상 오퍼레이션, 사업하고 나가는 오퍼레이션이 푸시랑 팝. 회사는 나가고 들어오는 방식이 인큐랑 디큐. 그런 방식에서 작업을 했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큐와 프라이어티 큐랑 그리고 힙에 대한 건데 이게 왜 둘이 동시에 나온 이게 왜 둘이 동시에 나왔냐 하면 힙에서 설명했을 때 그 뒤에서 잠깐 설명했을 텐데 그 우선순위 큐는 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힙을 통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큐가 우선순위 큐 우선순위 큐는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뭐 지정 범위에 따라서 물론 먼저 들어오면 먼저 나가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강한 것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높은 게 먼저 나간다. 그런 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1순위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게 그 프라이어티 큐다. 그다음에 우선순위 큐에 대한 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걸 찾던가 아니면 뭐 삭제를 하거나 새로운 원소를 사입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거나 그런 방식 처리해준다. 그 다음으로 배울 자료 구조는 뭐 그래프인데 그래프란 뭐냐 하면 저희도 배웠지만 뭐 그 V랑 E라는 집합을 주는데 뭐 정점이란 집합과 뭐 그 선들을 이어주는 뭐 간선, 엣지들을 가지고 뭐 자료를 저장해 주는 걸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뭐 방향이 없는 그래프가 있을 테고 방향이 있는 그래프가 있겠죠. 뭐 여기선 당연히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이 있을 땐 이렇게 당연히 화살표를 표현해주고 그리고 봤음 그리고 전에는 간단히 말을 안 했지만 그때 그래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선 컴플리트 그래프랑 dense 그래프랑 스페어스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모든 정점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멀티스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컴플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컴플리트라면 K 분리가 나타내고 그리고 덴스 그래프는 그 컴플리트에서 몇 가지 가능한 엣지들이 좀 사라졌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어스 그래프는 거의 엣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약간의 엣지로만 그 벌틱스들을 연결해 준 걸 원래 스페어스 그래프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지만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어젝센시 매트릭, 인접 행렬이랑 인접 리스트 방식이 있는데요. 인접 행렬은 이렇게 만약에 정점들이 n개가 존재한다면 n 곱하기 n개의 뭐 행렬로 나타내는 방식을 인접 행렬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i에서 J 정점으로 가는 뭐 간선이 존재한다면 그 위치에 존재하는 그 행렬에서의 그 항의 값을 1로 만들어주면 되고 존재하지 않으면 뭐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주는 방식을 인접 행렬이라고 하고 인접 리스트는 뭐냐? 인접 리스트란 그 각 노드가들이 있을 텐데 각 노드에서
강, 각 정점을 가리키는 각 정점을 나타내는 노드에서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곳이라 했나? 거기에서 아웃디그리로 나가는, 엣지가 존재한다면 그 뒤에 뭐, 전에도 봤겠지만,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연결해줘가지고 갈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연결해준 거. 그래서 여기 보시 링크드 리스트의 뭐 집합, 이런 나와 있네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준 거를 인접 리스트 방식이라 해요. 그리고 그래프가 단순히 전결된 정점만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 연결된 선에 대해서 비용이나 걸리는 시간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엣지에 웨이트라고 가중치가 붙을 수 있는데요. 거기-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림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선에 뭐 숫자를 나타내면 되고 인접행렬 방식에는 뭐, 그때는 뭐, 연결되지 않은, 많은 값이 걸린다면 뭐, 무한대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 가중치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연결되지 않는 값, 무한대로 표시를 해줬네요. 그리고, 그리고 인접 리스트 방식을 표현할 때는 갈 수 있는 곳과 그때 걸리는 비용을 똑같이 표시해 주면 된다. 그리고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래프에 대한 경로라는 게 있는데요. 경로라는 건 뭐냐? 뭐, 다른 한 정점 U랑 V에 대해서, U로부터 시작을 해서 V까지로 가는데, 지나야 되는 정점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경로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 경로는 모든 엣지의 경로가, 단순한 경로. 그리고, 어, 패스랭스는 엣지의 숫자다. 그래서 뭐, 벌틱스에다가 마이너스를 하게, 아니요, 벌틱스에다 마이너스 생각이겠죠. 그리고 커넥티드 그래프란 뭐냐? 만약 그, 벌틱스 V, 그 정점 U와 V에서 U랑 V의, 모든 정점 U랑 V에 대해서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래프가 컴플리트 그래프라고 말해요. 그리고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뭐냐?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그래프 안에서 연결되고 연결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주어진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연결된 서브 그래프들의 수를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얘네들끼리 컴플리트하고 얘네들끼리 컴플리트하니까 두 개의 컴플리트 컴포넌트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 사이클 사이클이란 뭐냐 하면 그 어느 한 정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정점을 시작해서 그 정점으로 끝나는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때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G에서 시작하는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사이클 그래프는 그냥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말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다이렉트 사이클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 트리란 트리란 뭐 트리란 뭐냐? 트리란 커넥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해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정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 가는 경로가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를 띵겨서 T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 포레스트라고 말은 붙여주는데 포레스트는 뭐냐? 포레스트는 그냥 그 트리가 여러 개 모여있으니까 그걸 포레스트라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트리 하나, 트리 두 개가 존재하니까 포레스트라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트리에 대한 속성을 말해주는데 속성은 저는 전에 자료구조를 했으면서 한 줄 설명을 했으니까 거의 두 차시를 트리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그리고 루트 트리의 특징 뭐 앤세스터 뭐잖아요. 조상 위로 올라가는 거 디센터 반대로 한 정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래 페런츠 차일드 실브링은 당연히 얘의 페런츠는
얘의 차일드는 얘의 형제자매는 시블링 이렇게 되겠죠. 리프는 그 끝에 있는 거 항상 뭐 이렇게 그래프가 졌을 때 항상 밑부분에 있는 거 얘네들 리프스라고 부르겠고 서브트리는 뭐 한 단계 여기서 얘 서브트리는 뭐 얘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거 다 배웠던 거니까 뭐더 할게요. 당연히 깁스 오브 벌티스도 알 테고 하이트도 알겠죠. 하이트 정의도 알 거예요. 깁스 오브 벌티스는 루트에서 어, 루트에서 가장 짧은 경로, 루트에 시작해서 그 벌티스까지 가는 가장 단순한 경로를 딥스라고 하고, 하이트는 그 루트로부터 리프까지 가는 가장 단순하지만 긴 경로의 길이를 하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 배울 내용은 오더트 트리라는 내용인데, 오더 트리란 뭐냐? 어, 단순히 그 데이터를 트리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랜덤으로 그 순서로 집어넣는 것이 아닌, 우리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키값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정렬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오더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듯이 바이너리 트리에는 항상, 항상 노드 개수를 두 개로 유지해서, 로드의 개수를 두 개로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바이너스 차트는 아까 봤듯이 작은 건 왼쪽에 넣고 큰 건 오른쪽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좀 더 원하는 값을 찾거나 삭제하는 것 삽입하고 뭐 탐색하고 삭제하는 걸 좀 더 용이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는 뭐 세트랑 딕셔너리 대한 내용인데 세트는 그냥 우리가 평소 알듯이 집합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집합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어, 항상 집합에 대해서 자료 구조 정리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중복이 되지 않는 걸 이용해서 음, 알고리즘 문제나 뭐 컴퓨터 문제를 풀 때 그 점을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딕셔너리 방식은 우리 사전을 볼 때 그 사전에서 그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에 대한 값이 쭈루룩 나오는 관련된 내용이 쭈루룩 나오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쌍들이 있는데 어떤 어떤 값에 대한 뭐 자료를 알고 싶으면 애플에 대한 이렇게 애플 뭐 10, 뭐 10, 뭐 레드 이렇게 뭐 바나나 그 뭐 얘는 오 옐로 이런 게 저장된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때 애플 같은 걸 입력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값을 여기 뒤에 있는 뭐 인포메이션 뭐 정보나 데이터들이 쭈루룩 나오는 것을 뭐 딕셔너리라고 해요.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 거. 뭐 딕셔너리 이런 걸 딕셔너리를 한다. 이번에 1학년들은 뭐 파이썬 배우게 되면 나오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셋이랑 디션이라는 자료 구조 저장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알고리즘의 시간적 효율성을 판별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40분 보도록 할게요. 40분에 끌게요. 현수야. 그래서 어, 이거는 알고리즘 이피션시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 효율성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시간적으로 효율적인지, 타임 에피션시를 비교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에피션시,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많은 메모리를 필요하는지, 그걸 따져보는 스페이스 에피션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편하게 알고리즘 비교하는 방식에는 그 타임 에피션시가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건 얼마나 알고리즘 어떻게 알고리즘에 돌아가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 실제로 첫 번째 방법에는 실제로 알고리즘을 작성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는 이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데 다른 방법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이 훨씬 잘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컴퓨터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표현되냐 아니면 그 아니면 컴파일러가 얼마나 기계어로 잘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의 그 효율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히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효율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그 베이직 오퍼레이션, 기본적인 연산이 얼마나 많이 실행이 되는지 그 세는 방식을 가장 기본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뭐냐? 그, 가, 그 전체 작동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연산을 차지하는 그 전체 연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기여하는 걸 연산을 우리는 베이직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솔팅 알고리즘에서는 계속 비교하고 옮기고 비교하고 옮기를 테니까 그 kit값끼리 비교하는 것이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됐을 때고 그리고 뭐 수학적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그때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기타 등등 수학적 기호가 그때 그때가 베이직 오퍼레이션 기본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효율성은 어떻게 분석이 되냐 하면 그 정해진 인풋 사이즈가 들어왔을 때 그 기본적인 연산이 되는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결정함으로써 그 시간적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개의 n개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만약에 n번 연산이 되거나 뭐 n의 제곱번이 걸리거나 아니면 로그 n번의 연산이 걸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연산되는 기본적 연산이 실행되는 양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적 효율성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뭐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 실행된 양이 이렇게 된다고 결정이 됐을 때 만약 우리가 인풋 사이즈가 더블이 됐을 때, 얼마큼, 양이 얼마큼 되는지,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보이는지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델 오브 그로우라고 나뉘는데, 우리가 작, 만약에 작은 인풋을 넣었을 때는 그 알고리즘이 얼마큼 효율적인지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n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만약에 3이랑 n 제곱이란 값을 넣었을 때나 n제곱에 3이란 값을 넣었을 때랑 n 팩토리얼 3을 넣었을 때 값이나 비교해봤을 때 그때는 훨씬 더 n 팩토리얼이 더 값이 작잖아요. 하지만 n 팩토리얼이나 뭐 3의 n승이나 그런 지수 함수의 꼴로 나타냈을 때는 그때 그런 알고리즘에 한해서는 만약에 엄청 큰 값이 들어갔을 때 그럴 때 걸린 시간을 지켜보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다른 알고리즘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할 때 있어서는 작은 값보다는 큰 n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비교해준다. 그래서 보게 되면 n이 10이나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10의 5제곱, 10의 6제곱일 때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 로그 형태가 제일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된다. 그리고 지수함수나 엠팩토리얼 것으로 생긴 형태는 여기 10의 세제곱 형태를 갔을 때부터는 너무 지나치게 값이 커져서 계속 값을 구할 수도 없고, 알고리즘에서 진짜 이렇게밖에 답이 없거나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지수함수나 팩토리얼 경우는 비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리고 그 효율성은 그 단지 인풋 사이즈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어떤 알고리즘에 한해서는 그 어떤 순서로 어떤 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 효율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뭐 탐색이 있고 탐색 만약에 우리가 그 1이나 그 10개의 문자에 들어왔는데 1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서는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 탐색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마지막에 있다면 그 경우가 그렇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에 한해서는 마지막에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알고리즘에서는 이 그 작동 시간이 인풋 사이즈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 그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worst case, 그 best case, average case efficiency인데 worst case, best case, average case는 가장 빠르게 이 알고리즘 끝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best case.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worst case. 평균적으로 average case니까 우리가 보통 랜덤으로 값을 넣거나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값을 바로바로 집어넣거나 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을 해보는 거 average case.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시퀀셜 지수 서양 탐색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인풋으로 우리가 찾으려는 키 값과 찾으려는 그 이 안에 존재하는지 찾아보는 데이터 쌍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만약 찾았다면 맞는 인덱스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았다면 뭐 마이너스를 리턴.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아직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고, 맞는 값을 찾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보고 계속 증가해보면서 순차적으로 탐색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월스 케이스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 얼마큼 걸리는지. 그래서 아무리 나쁜 경우가 생겨도 이 경우를 넘지 않은 이거보다 오래 걸릴 수는 없다. 베스트 케이스는 가장 빠르게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 경우가 베스트 케이스 이스페시시가 되고 그리고 에버리지 케이스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거나 뭐 순차적으로 넣거나 아니면 랜덤적으로 인풋 했을 때 얼마나 걸릴지 예측을 해보는 거. 보통 보통 여기 보통에서 나와 있듯이 어 에버리지 워스트 케이스나 베이스트 케이스를 효율성을 탐색하는 것보다는 뭐 보통 구하는 게 어렵지만 뭐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쓰인다.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워스트 케이스고 그 다음에 베스트 케이스 가장 덜 쓰이는 느낌. 왜냐면 워스트 케이스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만약에 항상 최악의 경우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만약에 그 보통 열 번을 해봤을 때 뭐 아홉 번은 10에 걸리지만 뭐 만약에 한 병 경우에서 막 200의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그 경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서 버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경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항상 고려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뭐 베스트 케이스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항상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뭐 비교적으로 덜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 선형 탐색에서 뭐 워스트랑 베스트랑 에버리지를 비교해 보면 뭐 워스트인 경우에는 n개를 넣었을 때 맨 끝에 있는 경우가 답이 될 거기 때문에 n이 걸리게 될 거고 뭐 베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있는 값이 우리가 찾으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값이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기 때문에 한 번만 탐색해 준 거고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나와 있는 데 살펴보면 그 성공적으로 탐색할 확률이 P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 우리가 각 i에 있어서 i 포지션에 있는 것을 첫 번째로 탐색할 n번 i 번째 탐색할 비용 확률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제 에버리지가 구하게 되면 첫 번째로 탐색을 완료하는 경우는 n분의 p, 두 번째로 탐색을 완료하는 경우는 n분의 p, n번째로 탐색을 완료하는 경우는 n분의 p, i번째로 탐색을 완료하는 경우는 n분의 p, 모두 n분의 p 확률이고 이거는 탐색을 실패하는 경우. 그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똑같은 n분의 p를 사서 시그마 이용해서 합쳐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만약 뭐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평균적인 시간을 구할 수 있다. 만약에 뭐 P가 1이라면 P가 1이라면 항상 성공적으로 탐색할 테니까 얘는 사라지게 되고 뭐 P의 탐색할 확률이 없다면 n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리즘 효율성에 대한 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여기서 배울 내용은 그 알고리즘 간의 그 속도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사용하는 건데, 비, 비고랑 비오메가, 빅세타 노테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비고는 뭐냐? 이렇게 표시하면 뭐냐? 하면, 얘의 집합은 뭐냐 하면, GM보다 똑같은 차수거나 아니면 더 낮게 증가하는 경우를 모아는 것을 OGN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메가 GN은 뭐냐? 이에 반대로 GM보다 더 빠르거나 아니면 같게 증가하는 경우를 오메가 노테이션을 하고 빅세타 노테이션은 우리가 GN이란 함수랑 똑같은 순서로 뭐 증가하는 걸 뭐 빅세타 노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왜 사용하냐 하면 뭐 여기서 나왔듯이 그 개수에서 상수 개수를 무시하고 그 알고리즘 간에 얼마나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요. 그렇게 되면 예시를 그래서 비고 노테이션 예시를 보여주는데 뭐 당연히 n이라는 뭐 함수는 n 제곱보다 늦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b고 n 제곱에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100n 플러스 5도 당연히 n 제곱보다는 나중에 그 좀 더 n이 충분히 크게 되면 n 제곱보다 더 늦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n 플러스 5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2분의 1 n 곱하기 n-1도 n이랑 n 제곱이랑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n 5 n 제곱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 오 노테이션을 보게 되면 만약 빅오 노테이션이 뭐냐 하면 만약 함수 tn이 5 5 5GN에 들어있다고 빅5 GN에 들어있다고 말해진다면 그러니까 tn이 빅5 GN 집합에 들어있다가 한다면 t 그러면 tn은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항상 뭐 gn에 대한 상수값 묻힌 값보다 작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학적 비유로 나타내게 하면 어떤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항상 tn은 cgn 상수 붙은 gn보다 작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 오도테이션
P5 노테이션이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얘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약간 워스트 케이스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적어도 이것보단 느리게 된다. 이것보단 빠르게 된다. 그래서 노테이션 같으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세타 노테이션, 그 오메가 노테이션은 뭐냐? 그와 반대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우리가 구한 함수가 얘보다는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얘는 최선의 경우, 약간 최선의 경우 알려주는, 알고리즘이 최선의 경우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세타 노테이션은 아까 빅5 노테이션이라 빅5 오메가 노테이션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한쪽만 챙겼는데 이건 그와 반대로 충분히 큰 n의 값에 대해서 GN의 상수 부침값과 GN의 상수 부침값 그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뭐 증명하는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증명하는 거는 뭐 상수값 붙여서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0n이 여기에 속한다고 증명하는 거는 뭐 C가 어떤 C 상수에 대해서 이게 뭐 100n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n이 2보다 클 때는 항상 이게 성립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뭐 의미의 상수 C에다가 어떤 값을 넣고 n에다가 어떤 일정 값을 넣어가지고 거기 이상부터는 모두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시면 뭐 비고 노테이션, 비고 오메가 노테이션 그런 거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함수의 그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차수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그걸 비교하는 방식으로 뭐 가장 간단한 뭐 차수 비교하는 가장 간단한 리미트 때려가지고 이 두 함수 gn 나누기 tn을 n에다 리미트를 해가지고 얘가 0으로 가는지 뭐 어떤 상수를 수렴하는지 아니면 0으로 발산하는지 따져봐가지고 차수를 비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듯이 만약 0으로 간다면 그때는 tn이 b고 gn에 속한다는 거고 이때는 만약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tn이 아, 그 마지막 경우에 있어서는 tn이 오메가 g에 속한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tn이 세타 오메가 g에 속한다는 경우.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로피탈의 규칙 다 배우겠죠? 뭐 스텔링 포뮬라는 안 배웠겠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 말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근사시키는 걸 배우는 건데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 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렴해서 얘가 무한대로 발생하는지 0으로 수렴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하는지를 따져보는으로써 얘들의 사수를 비교함으로써 얘들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고리즘 사이의 속도를 비교할 수 있다. 보게 되면 간단히 여기 테이블로 각 함수의 특징 그 함수 그 문장해주고 특징을 간단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통 아래로 갈수록 엄청 빨리 증가하고 엄청 빨리 증가한다는 건 n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고 위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적게 걸리고 더 적게 증가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그 재기가 없는 재기 함수가 없는 그런 경우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분석하는지 따져볼 건데 첫 번째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첫 번째로 인풋 사이즈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결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서 기본 연산이 뭔지 판별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워스트랑 에버러지랑 베스트 케이스를 결정해줘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베이직 오퍼레이션 그 안에서 얼마나 계산이 되는지를 합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여기서 appendix A라고 나타낸 거는 뭐 간단히 낮출 수 있다면 뭐 합을 추가로 간단히 나타내주고 그래서 지금 합 같은 건
배웠을 테니까 고등학생 배운 내용이 그냥 그 내용 넘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시간적 알고리즘 효율성 구하는 방법 예시로는 그 맥시멈 엘리멘트가 첫 번째 예시로는 맥시멈 엘리멘트 그 데이터 상에서 최대 값인 원소를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보이듯이 인풋으로는 뭐 데이터 어레이를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A에서 가장 큰 엘리멘트를 뱉는데요. 보게 되면 일단 임시적으로 최대값 최대값 뭐 최대값을 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증가를 하면서 만약 크다면 맥시멈 값보다 크다면 그때 맥시멈 값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돌아봤다면 리턴은 맥시멈 밸류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분석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뭘 한다고 첫 번째로 하는 건 인풋 사이즈 파라미터 결정을 해주는 거. 여기서는 n으로 결정을 해줬네요. 그래서 베이직 오퍼레 그 다음에 할 것은 베이직 오퍼레이션 본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비교가 있을 테고 아니면 어사이먼트 대입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비교적 연산일까? 뭐가 기본 연산일까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대입하는 건 기본적인 그 뭐지? 가장 많은 부분, 가장 실행을 많이 되는 부분이 기본적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항상 그 비교하는 건 항상 그 루프를 둘 때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실행이 되지만 그 대입하는 건 그 비교하는 연산에 있어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 연산은 이거 비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에 있어서 월스트 케이스랑 에버리지 케이스랑 베이스트 케이스를 구해할까요? 여기서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뭐라고 했지?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비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비교는 항상 루프를 둘 때, 루프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항상 똑같기 때문에, 뭐, 다른 경우로 데이터가 다른 순서 들어오더라도 그 인풋 사이즈가 같다면 항상 똑같은 횟수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베이스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게 되면 M1부터 N-1번 동안 기본적 연산이 그 비교 연산이 한 번씩 실행이 되기 때문에 N-1이고 이 경우에는 비교 노테이션 뭐 오메가 뭐 세타 노테이션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는 항상 그 엘리먼트 유니크니스 프로그램이라고 그 데이터 집합에 있는 원소가 모두 유일한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보게 되면 인풋으로 데이터 어레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만약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모두 유일하다면 true return 아니면 false return을 볼수 있고 그래서 보듯이 여기서 폴머 밑에 수도 코드 내용 살펴보면 원소 원소 0부터 인덱스 0부터 인덱스 N2까지 계속해서 I로 지정해놓고 그 뒤를 쭉 J로 I로 계속 하나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폼을 통해서 I 뒷면에 있는 그 원소로부터 쭉 끝까지 둘러보면서 이 I 번째 원소랑 똑같은 게 있는지 둘러봅니다. 그래서 만약 똑같은 게 있다면 벌스를 리턴해준다.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지정해보면 보통 어레이의 엘리멘트의 넘버의 수를 인풋 사이즈로 받아들일 건데 그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N을 가지고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계속해서 꼬박꼬박 루프를 돌 때마다 실행이 되는 그 컴퍼레이션 비교가 기본적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 오퍼레이션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할 거고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 여기서는 월스트 케이스를 구하는데 보면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경우는 어 똑같 전혀 그 원소들 그 데이터 상에서
전혀 똑같은 원소가 없고 모든 원소가 다 유일해가지고 모든 원소를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어, 마지막 두 개의 원소만 같은 경우 어차피 마지막 두 개를 보고 마지막 두 개, 만약에 여기까지 마지막 세 개의 원소가 있는데 얘까지 가서 뒤를 봤는데 똑같은 게 없다면 여기를 봤을 때 여기를 봤을 때 그제서야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할 수 있는 모든 예상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악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계산한 방식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끝까지 모든 연산을 하는 경우 뭐 베이직 연산은 뭐 한 번 돌 때마다 한 번 루프 연산 안에서 J 안에서 루프 한 번 돌 때마다 특히 한 번씩 실행이 되니까 뭐 그걸 통해서 뭐 시그마 연산을 실행하게 되면 한 번 시그마 하나 풀게 되고 또 시그마 풀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빅 세타 노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n 제곱에 들어가게 된다. 뭐 여기에서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방식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빅 세타 노테이션을 나타내게 되면 세타 n 제곱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예시로는 어,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 앞에서 봤던 행렬곱이 있어요. 행렬곱 하는 건 여기서 왔듯이 n 곱하기 n 여기서 인풋으로는 n 곱하기 n 매트리스 A랑 B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A랑 B 곱해진 행렬인 C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냥 i부터 n-1까지 행해서 j부터 jn-1까지 건 다음에 계속해서 A랑 얘 곱한 걸 여기다 추가 더해서 대, 대, 곱해주고 더해주고 대입해주고 더해주고 대입 이렇게 돼요. 그래서 n번 반복해 여기 행이랑 여기 행이랑 더해서 여기다 대입 이런 걸 n-1번 n-1 반복하고 곱해서 더해주는 것도 n-1번 해준다. 그래서 그 더해진 값을 출력을 해준다. 그냥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렬 곱을 그냥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래 컴퓨터가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으로 나타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뭐냐? 그 뭐야? 배열이라고 되는데 여기선 한 열의 한 열이나 한 행의 원소의 개수를 n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뭐냐? 여기서 나와 있는 더하기랑 곱하기의 수를 더하기나 곱하기를 하는 걸 베이직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루프를 한 번 넣을 때마다 꼬박꼬박 한 번씩 다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하는 수의 최총 수를 mn이라 나타내면 그 mn 어떻게 구하게 되냐? 한 번 하는데 그게 여기서 n-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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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번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기 시그마 합이 다 n-1번, n-1번 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걸 다 시그마로 풀어주게 되면 총 n 제곱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t에는 뭐 t에는 뭐 그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구하게 되면 대충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니까 컴퓨터 성능에 대한 변수인 cn 곱하기 뭐 n의 세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정확히 나타낸다면 그 곱하기가 나는 더하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그 무시해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나타내면 이렇게는 나타낼 수 있다. 컴퓨터가 곱하기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더하기 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렇게 방식으로 좀 더 정확히 나타낼 수 있다. 뭐 그래봤자 어차피 이런 방식을 구하나 이런 방식을 구하나 뭐 비고노테이션을 걸리면 n 세제곱은 다 똑같다. 거죠. 똑같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시는 뭐냐면 그 이진수를 세는 건데 이진수 나타낸 건데요. 이진 자릿수를 세는 건데요.
보게 되면 일단 카운트 1로 나타낸 다음에 1보다 카운트를 계속해서 n을 계속해서 2분의 2로 나눈 다음에 내리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순수로 났을 때 몇 자릿수까지 차지하는지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보게 되면. 그래서 먼저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 수니까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인풋 파라미터는 그 뭐지?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그 수의 값이겠죠. 그냥 밸류 그 자체겠죠. 그 다음에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똑같이 계속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게 항상 꼬박꼬박 실행이 될 테니까 가장 많이 실행이 되는 건 비교일 테니까 대입이나 더하기나 그런 게 아니라 비교가 가장 많이 항상 실행이 될 테니까 그 비교가 될 테고 그래서 토탈 넘버의 컴프레션 수는 n 로그 2n의 내림한수에다 더하기를 한 값이 될 거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뭐냐? 그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뭐냐? 여기까지는 그 안에서 그 알고리즘이 제기 방식으로 적혀지지 않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는, 이번에 배울 내용에서는 그 알고리즘이 제기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얘도 파라미터가 뭔지 정해주고,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뭔지 규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워스트나 에버리지나 베스트 케이스를 구해할 때는 구해주게 되고 그리고 달라진 점은 네 번째 경우에 있어서 뭐, 제기 관계, 제기 저마식 같은 제기 관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직관적으로 저마식 적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마식을 적어주게 된다. 그 다음에 초기 값에도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기를 풀어주게 된다. 제기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fn이라는 팩토리얼 구하는 펑션이 있어요. 보게 되면 얘는 n이 0일 그 n을 인풋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n 팩토리얼 밸류를 리턴을 해요. 그래서 만약 n이 0이라면 1을 리턴해주고 아니라면 제기함수로 n-를 호출해주고 그 다음에 n을 곱해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n일 되고 그리고 베이직 오퍼레이션 이렇게 보이듯이 여기 멀티플리케이션이 될 건데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이 될 거고 그래서 만약 어, 곱셈한 총 순서를 총 개수 뭐야 총 횟수를 mn이라고 하면 mn은 이렇게 정한 리커션 리커션 리커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나타내면 C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되면 정화식 예를 들어 선형 관계라고 하는데 정화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이건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 먼저 처음에 맨 처음에 n에 들어갈 수 있는 맨 처음 수에 그 우리가 구하려는 식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구해줘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값을 구할 때가 여기 만약 n이 0이면 리턴을 1을 하는 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m이 0일 때는 0을 m이 0일 n이 0일 때는 mn은 0이 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백워드 서브스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제기를 풀어주게 되면, 백워드 서브스테이션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mn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m, mn을 이렇게 대체를 해주면 이렇게 풀리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이걸로 대신해주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대신해준다. 언제까지? n에 들어가는 n이 0이 그 초기에 나타난 값이 될 때까지. 그래서 쭉 가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고 n이 되는 m0은 뭐라고 했냐면 0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초기의 상태를 구하는 걸 통해서 알아봤으니까 얘의 값 mn은 n이라는 걸 back substitution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 내용은 뭐냐 하면, 하노이 퍼즐, 하노이 탑, 하노이 탑에 대한 내용인데, 하노이 퍼즐을 푸는 거는 어떻게 풀었냐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여기 만약에 n-1개, n개의 뭐 원판이 있다고 치면 n-1개의 원판을 이 순서대로 여기 두 번째 탑에 여기 두 번째 기준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깔려있던 걸 세 번째 타워로 옮기고 그 다음에 n-1개의 타워를 다시 원반을 다시 세 번째 타워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하노이 탑을 푸는 문제는. 그래서 만약 n개의 디스크를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그 횟수를 mn이라고 나타내면 그때 mn을 그 리커러스 릴레이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초기 값을 구하게 되면 그때는 한 개만 있을 땐 그냥 바로 한 번만 옮기면 되니까 그때 초기 값이 n이 1일 때 값은 n1은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백 서비스테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꿔주면 값이 뭐가 나오게 되냐? 이렇게 어디 있어? 2의 n-1부터 2의 n-1부터 쭉 계산값이 지수함수의 등비 수열의 합이 될 테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2n-1개의 값을 구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하면 뭐 이스포넨셜 알고리즘을 될 수 있다. 비고노테이션을 되려면 이렇게 됐다. 그루먼 노템 이렇게 돼요. 제기적 노템 거. 그 다음은 뭐냐 하면 그 앞에서 봤던 그 이진수로 봤을 때 얼마큼 자릿수를 많이 차지하느냐를 제기적으로 나타낸 내용인데요. 보면 아까처럼 그 인풋이랑 아웃풋하는 결과는 똑같지만 여기 세부적으로 코드 부분이 좀 다르죠. n일 대 1 리턴하는 거 n일 대 1 리턴하고 그 그리고 n이 1이 아니라면 뭐 제기함수로 좀 더 반대를 방법 추려서 리턴 해준다. 그래서 똑같이 그 인풋으로는 그 n이라는 그 숫자 값이 그 받아들인 숫자 값이 n이 될 테고, 그러고 여기서는 더하는 게 베이직 오퍼레이션이 될 테니까, 그때 수를 베이직 오퍼레이션 하는데 걸리는 횟수를 an이라 나타내면, 그 리커레이션 릴레이션으로 나타내면, 그때 더하는 횟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초기식은 n-a의 A1은 0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스몰스니스 룰이란 뭐냐?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어,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앞에서 나왔던 문제와 달랐던 게 여기 n을 2로 나눈다면 내림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저만식으로 나타내기 좀 힘들잖아요. 그 경우에 있어서 만약 n을 2k식으로 나타내게 돼, 2의 k 제곱으로 나타내게 되면 그 경우에서는 항상 그 내림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일정한 정수가 나오게 되니까 그 경우에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그에 한해서만 먼저 그 타임 이피션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다음에 n을 모든 정수에 합산시켜서 구하는 방식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ak는 당연히 뭐 이때는 내리면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무조건 정수가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 a의 2k n이 2k라면 a의 2k 제곱은 a 2k 마이너스 1 제곱이 될 테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계속해서 내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서비스만 계속하면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백 서비스테이션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AEK는 K랑 같다. 근데 우리 앞에서 N을 EK라 가정 풀었으니까 K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EN이 될 테니까 AN은 뭐 AN은 로그 EN이 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앞에서 이때만 n이 2K일 때만 구한 거니까 좀 더 정확히 적어주면 AN은 대림 로그 EN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궁금한 점 여기 전공책 펼쳐가지고 전공책 보셔가지고 음, 펼쳐가지고 보시면 그 내용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 그 내용 아니겠지만 그다음 네 번째 예시는 뭐냐 하면 피보나치 수 계산을 하는 건데요. 어, 피보나치 수는 뭐냐 하면 어떤 뭐 n번째 수를 구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n-2의 번째에 있는 수랑 n-2 1번째에 있는 수를 더해서 만든 값을 우리 피보나치 수라고 해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구할 때 그 관계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가지 시작 상태가 두 가지 F0은 0이 될 테고 F1은 1로 주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는 다 그 제기 관계를 나타낼 때 우항에 들어가는 제기함수가 하나였기 때문에 쉽게 그냥 백서브스티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쉽게 그 패턴 그런 백서브스티션을 통해서 쉽게 그 방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 뭐라 하냐 상동 상 성화 선형 점화식을 통해서 구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보게 되면 나중에 수학 공부하면 이산수학에서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어 저거 뭐라고 그러지? 상계수 동차 점화 상계수 동차 이 뭐라고 해야 돼? 상계수 동차 선형 관계식이 있고요. 저거 해석하면 그때 그때는 이렇게 그 값을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보면 A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뭐 그냥 이상한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 좀 보여주면 이게 상계수 동차 점화 관계라고 나타내는데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형 점화식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그 상계에서 그러니까 그냥 상계니까 중요한 건 그냥 성형 점화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성화 정글식 이런 거고 그럼 여기서 봤듯이 피보나치 수열도 이렇게 앞에서 봤던 선형 점화식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형 점화식으로 나타낸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선형 점화식을 푸는 방식인 선형 점화식, 선형 점화식을 푸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조식을 세워가지고 이 해를 구한 다음에 뭐 n 뭐라고 해야 돼 얘를 n제곱해서 풀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 내용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방,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 fn을 이런 방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fn, 뭐,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된다. 얘는 얘가 없어. fn은 여기에 속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짰다면, 만약 인풋으로, 인풋으로 n이라는 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n번째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 그, 만들었다 하면, 초기 함수는 n이 1보다 작을 때 n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구하는 값은 fn-1 더하기 fn-1을 더하는 거니까,
이제 베이직 오퍼레이션은 어디션, 여기서 나온 어디션, 덧셈이 될 테고, 그때 수는 n-1에서 덧셈을 한 수와 n-2를 구할 때 덧셈을 한 수에다가 여기 한 번 더해서 1이 될 테고, A0은 0이 되고, A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답변으로 다 이항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 값은,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AM 플러스 1을 빈이라고 가정하고 대신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피부나치 어, 설령관계식 할 때, 설령관계식 할 때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구했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거 그대로 얼마나 걸리는지 서만 정한씩 걸리는 구했던 시간을 그대로 적어주게 돼서 피부나치 수열을 구할 때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이거 지수함수죠. 보게 되면. 근데 지수함수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여기 나왔던 행렬로 뭐 P1 치수를 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훨씬 더 짧은 시간 그 지수 함수에서 로그 함수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행렬곱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그래서 뭐 매트리스 파워 구하는데 이건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시간적 효율성을 구하는 내용이다. 궁금한 거, 있,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말고 오늘 브루트포스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그래가지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이 나오면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 뭐였지? 과제에 대한 공지만 잠깐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과제로 나올 게 뭐냐 하면 아, 힙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인트 힙 부분만 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인트 힙에 보여주는 걸 하시면 원래 알고리즘 과제를 하도 될, 원래 알고리즘 과제를 두 개 낼거 그 자료 구조 내용을 한 개 낼까 어, 자료, 알고리즘을 하나 줄일까 자료 구조를 하나 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1, 1학년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뭐, 자료 구조가 두 개 열리잖아요. 이독일 작업거랑 다른 거 하나 열리는 거 하려 하는데, 만약 이독일 작업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 구- 알고리즘보다는 자료 구조 하나 더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 구조를 하나 더 내는 걸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도 말했듯이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앞에서 봤던 힙 구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왔던 힙 구조를 그대로 여기 함수 보시고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 스트럭트 여기 함수 노드 부분인데 어떻게 구성했냐면 힙 어레이를 보이드 포인트로 가리키는 내용이 노드 부분이 아니라 헤드 부분인데 헤드 부분 보게 되면 힙을 가리키는 힙 더블 포인트 가리키는 보이드 포인트 하나, 그리고 레스트, 몇 개가 있는지, 캐피시티는 몇 개를 담을 수 있는지, 컴페어는 그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해줄 건지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create 함수는 힙을 만들어준 함수, 보이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힙을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dStory 함수는 힙 없애주는 거고, insert는 힙에, 힙에 데이터를 넣어준다. 그리고 나온 건 딜리트. 딜리트도 똑같이 데이터 없애주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값. 그리고 없애준 다음에 우리 원하는 값 더블 포인터를 이용해서 값을 빼내는 거고, 그 다음에 empty는 만약에 빈인지 안 빈인지 리턴. 그리고 힙 프린트는 그 힙 리스트 전에 두 번째 과제 때 냈던 것처럼 그렇게 트리 프린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힙에서 중요한 건 리힙업이랑 리힙 다운은 여기 힙 C에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 힙이 깨졌다고 해야 되나? 힙의 구조가 망가졌다면 그때 적당한 수를 올려주고 적당한 수를 내려주면서 힙을 맞춰주는 과정. 이 리힙업이랑 리명사 이게 그대로 있고. 여기서 당연히 인서션이랑 그 딜리션에서 이 함수 써야겠죠. 쓰는 게 해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왜 여기서 보이드 폰트를 사용했냐 하면 여기서 숫자랑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단순히 그 정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문자도 같이 다룰 거기 때문이에요. 보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여기 인트 부분 메인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서 봤던 그 뭐야 헤더 파일로 뭐 힙 여기서 이거 헤더 파일 받아들이는 거 볼 수 있고 뭐 컴페어 뭐 펑션 보이드 메인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컴페어 함수는 여기서 주어지고 프린트 펑션도 여기서 주어지게 되고 뭐다 이런 거 다 함수 포인트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메인 함수 보게 되면 메인 함수에서 랜덤으로 넘버 넘버 생성을 해가지고 삽입 뉴데이터 뭐 제대로 할당해주고 포인트 바꿔준 다음에 넣고 프린트 그 다음에 계속 쭉 가면서 뭐 다 우리가 원하는 거 넣은 다음에 다 출력을 계속해서 한 번씩 돌아가고 한 다음에 랜덤으로 넣은 값을 다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다 출력을 해놓고 다 일일이 한 번씩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서 똑같이 딜리트 하고 다 삽입한 거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었다면 그 빌 때까지 계속 삭제하고 뭐 그 다음에 디스토리를 해서 완전히 빈 것까지 재활용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얘도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앞에서 봤듯이 여기서 인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비교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스트링 컴페어 함수를 통해서 비교를 해내볼 수 있고 여기서도 좀 삽입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가 삽입 과정, 여기 삭제 과정인데 삭제 과정은 똑같고 삽입 과정은 좀 함수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봤듯이 실행한 과정은 저번에 했던 과정을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뭐였지? 아 메이크 똑같이 1학년 부분은 전에 첫 번째 과제 설명할 때 2학년 과제에서 했던 거 그 메이크 파일을 통해서 그 컴파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실 분들은 그거 보시고 메이크 파일로 컴파일 해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하는 과정은 뭐 전에 봤던 BST랑 별 달래요. BST랑 크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똑같이 출력이 돼가지고 실행하지 않을게요. 그대로 힙에서 썼던 것처럼 그대로 어 뭐라고 해야 돼? 그대로 그 코딩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 헤더 파일을 적어야 되냐, C 파일을 적었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했던 거 보게 되면, 헤더 파, 그냥 그냥 예시 파일, 그, run int hea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인 파일에 있는 그, 여기 앞에서, 여기 얘들, 뭐지, 각주 표시한 것만, 필요한 부분만 지워주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적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 헤더 파일도 그냥 이대로 남겨주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적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함수 부분을 다 적어주셔서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과제와 과제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